안녕하세요. 페이먼츠가 뱅크나 증권 같은 커뮤니티의 다른 계열사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바로 기존 사업을 인수해서 출범했다는 점일 겁니다. 오늘 세션은 바로 그 인수한 인프라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페이먼츠 인프라팀의 정상인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199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혹시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실까요? 힌트는 서버와 관련이 있지만 서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 답을 드리려면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이 그림처럼 서버 1, 2, 3이 동일한 네트워크 장비 연결되어 있고 원격지 네트워크에는 각각 서버 A와 서버 B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서버 1, 2, 3이 서버 A 또는 서버 B로 가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경로를 찾아가게 될까요? 너무 당연하지만 이 정보는 서버들이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에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입장에서는 고민 없이 모든 패킷을 항상 네트워크 장비로 보내고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 패킷의 목적지를 확인한 후 해당된 경로로 전달하게 됩니다. 특별할 거 없는 것 같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저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이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인수한 인프라는 라우팅 네트워크 장비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목적지에 대한 경로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서버는 패킷을 보낼 때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다음 목적지를 확인해야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경로가 추가될 때마다 관련된 모든 서버의 반영이 필요함을 의미했고 작업 포인트는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성이 너무 오래 기간 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1997년 여기서 나왔는데요. 라우팅 2,000개가 있는 서버들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2,000개가 있어도 작은 숫자로 할 수 없을 텐데요. 이런 서버들 이대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효율적인 일이라고 결론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라우팅은 전체 인프라 구성 시 일부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인프라에 새로운 서비스를 올리는 것은 저희로서 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스페이먼츠가 한 선택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인프라는 레거시 서비스를 위해 유지하면서 신규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클라우드에 포팅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빠르게 인프라 준비가 가능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전략이었고 새로운 제품을 현대화된 인프라에서 서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퍼블릭 클라우드를 계속 쓰다 보니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서비스가 커질수록 당연히 비용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레거시의 아키텍처 차이는 DR 구성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용 회선 등 퍼블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인프라 구성 요소 때문에 온프레미스 환경이 여전히 필요했고 인프라 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튜닝이나 트러블 슈팅이 어려운 것 또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IDC 내 낡은 레거시 인프라는 버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새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AWS나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소유한 데이터 센터에 직접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통제권을 저희가 거의 100%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가 편리하긴 하지만 인프라 측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라 이는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는 모든 거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축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는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퍼블릭 클라우드와 함께 액티브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사용이 쉽고 빠르게 스케일아웃이 가능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과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까지 모두 컨트롤이 가능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을 합쳐서 저희가 필요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액션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는 잘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본 결과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애자일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제품의 개발 속도를 빠르게 온라인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채워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인데요. 저희가 인프라 관점에서 희망했던 유연성은 인프라의 고객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내놓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VM,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같은 다양한 인스턴트 타입들부터 로드 밸런서, 공유 스토리지 등 어떤 자원들을 요구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 또 다른 큰 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상용 솔루션보다는 오픈소스 기반의 환경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상용 솔루션의 높은 비용이 꺼려진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기술을 완전히 내재화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선택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 오픈스택이었습니다. 사실 오픈소스라는 기준을 만족시키고 또 널리 쓰이고 대규모 환경에서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오픈스택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히려 다른 데 있었는데요.
이 오픈스택을 구축해야 될 시스템 엔지니어가 당시 저희 팀에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업계에서는 오픈스택의 가장 큰 단점으로 운영 난이도가 높다는 점이 꼽히고 있었는데, 이 인력으로 커뮤니티 버전의 오픈스택을 단순히 구축한 것은 넘어 프로덕션 시스템의 기반 인프라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 욕심만으로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부족한 인력으로 오픈스택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만들면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민이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했던 지점은요, 바로 2명이서 프로덕션 레벨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쉽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세 가지의 오픈스택 버전을 각각 수십 번씩 설치해보고 장애 시나리오를 재현해가면서 경험치를 늘려나갔고 오픈스택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올라온 후에는 튜닝이 필요했습니다. 사용 환경이 다르다 보니 커뮤니티 버전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저희의 니즈를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스택의 로드 밸런서인 옥타비아에서 기본적으로 남겨주는 로그는 저희가 원하는 포맷이 아니었기에 소스를 수정해서 필요한 로그들을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오픈소스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그만큼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대규모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동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웠습니다. 오픈스택 내 VM 인스턴스, 로드 밸런서 등 모든 자원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앤서블과 테라폼 코드를 이용해서 자동화하도록 하였고, 이렇게 구성된 정보들은 CMDB에 수집되어 봇을 통해 언제든지 쉽게 조회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구현된 이후의 관건은 장애 상황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장애 대응의 시장 감지가 될 텐데요. 자빅스, 프로메테우스, 미미르 같은 오픈소스 툴들을 다수 활용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매트릭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집된 매트릭들은 그래프 판을 통해 시각화하고 알람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감지 이후의 액션은 어떤 식으로 빠르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일까일 텐데요. 이 부분을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완전히 독립된 오픈스택 클러스터 2개를 구성해서 평상시에는 액티브를 운영하다가 특정 오픈스택 클러스터에 장애가 있을 경우 트래픽 인입을 제거하는 게 가장 빠르게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의존성을 완전히 배제한 클러스터 2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3개의 클러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 장표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간략한 그림입니다. 오픈스택 내의 VM, 로드 밸런서 등 모든 자원들은 앤서블과 테라폼 코드를 통해서 생성, 변경, 삭제가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생성된 자원의 구성 정보는 CMDB에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봇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매트릭들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오픈소스 툴들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를 그래프 하나라는 단일 공간을 통해서 시각화하고 장애 상황은 알람을 통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게 해서 운영자들이 즉시 대응 가능한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쿠버네티스였습니다. 모던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환경은 모두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구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쿠버네티스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제어하는 컨트롤 플레인과 애플리케이션에 동작하는 데이터 플레인 나누어집니다. 문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컨트롤 플레인을 알아서 관리해주는 파스 형태의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관리에 대한 고민 없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픈스택에도 매그넘이란 유사한 클러스터 관리 서비스가 있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가 모든 제어권을 확보하는 것이었기에 파스 형태보다는 직접 관리가 가능하면서도 쉽고 빠르게 운영이 가능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해답으로 저희가 선택한 것은 클러스터 API입니다. 클러스터 API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자체를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를 관리한 툴킷입니다. 이 방법은 애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장점을 클러스터 관리에 가져다 줍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선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롤링 업데이트든 클러스터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마치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것처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포, OCCN 같은 컴포넌트과 연동하여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오픈스택의 인프라 자원들, 즉 VM 노드, 로드 밸런서 등이 자동으로 생성하고 동작될 수 있도록 하여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퍼블릭과 동등한 수준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고민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픈스택이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네트워크 장비들에 많은 역할을 부여했는데요. 전통적인 운영 방법으로는 클라우드 랩의 민첩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 운영에도 넷옵스 형태의 방법론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여기 리프 A라고 표시된 장비를 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장비의 경우 컨피그레이션이 모노리스틱한 형태가 아니라 모듈화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장비 공통적으로 베이스 컨피그가 있고, 그 위에 리프라는 개 위에 있는 장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리프 컨피그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장비가 서빙하는 각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독립된 모듈로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서비스가 오픈될 경우에는 새로운 모듈을 추가하면 되고 특정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에는 해당 모듈만 제거하는 형태로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는 각 장비마다 따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파이썬 코드로 템플릿화되어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은 이 템플릿을 각 장비에 맞는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배포한 형태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형상 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치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파이프라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그에 대한 결과물 도출하던 끝에 저희는 최종적으로 3개의 독립된 오픈스택 클러스터를 구성했습니다. 장표에 보이는 파드 0, 1, 2가 그것인데요. 잠깐 용어 설명드리면 여기서 말한 파드는 쿠버네티스에 얘기한 파드는 아니고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이 모인 인프라 관점에서의 하나의 완결된 서비스 단위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프로덕션 서비스를 위한 파드 1과 파드 2를 준비했습니다. 두 개는 상호 의존성 없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만 동일한 서비스가 배포된 공간으로 오픈스택 클러스터 단위의 장애나 메인턴스에 대비할 목적으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에이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드 제로라는 이름으로 관리 목적의 클러스터를 한 개 더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언급드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를 위한 클러스터 API나 모니터링 시스템, 보안 툴, 가용성을 위한 쿼럼 노드 등이 위치한 공간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오픈스택 클러스터를 포함한 전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합친 전체 구성입니다.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내 별도 가용제는 존재하는 서비스를 각각 라이브 1, 라이브 2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오픈스택 구성 서비스는 파드 1에 올라간 서비스가 라이브 3, 파드 2에 올라간 서비스가 라이브 4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용성 측면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IDC라는 센터 단위의 DR이 확보되고 각각의 센터 내에서도 다시 완전히 독립된 2개의 서비스가 구성되어 총 4개의 가용한 서비스 영역이 모두 액티브로 동작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고객 트래픽 플로우 관점에서 조금 더 들여다본 장표입니다. 고객은 라이브 1, 2, 3, 4 어디로 진입해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센터 간의 트래픽 배분 또 센터 내의 트래픽 배분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2개의 완전히 다른 클라우드지만 동일한 역할의 구성 요소를 동일 계위에 배치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퍼블릭 클라우드의 ALB 역할은 IDC에서는 L7 스위치가, NLB가 하고 있는 역할은 오픈스택의 LB인 옥타비아를 통해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클라우드 환경은 다르지만 아키텍처는 통일함으로써 개발자가 자신이 애플리케이션을 맵하는 공간이 어느 클라우드인지 알 필요가 없는 완전히 추상화된 인프라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데브옵스 엔지니어 박명수님께서 토스 페이먼트 서버 플랫폼 팀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위에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 인프라를 현대화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스 페이먼트 서버 플랫폼 팀 데브옵스 엔지니어 박명수입니다. 저희 팀은 앞서 상현님이 소개해주신 오픈스택과 AWS를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저희 서비스를 위한 응용 인프라를 구성했는데요. 오늘은 그 경험을 공유하려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AWS와 오픈스택을 액티브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액티브 운영이 액티브 스탠바이 운영보다 구성은 조금 더 까다롭지만 클라우드의 장애 상황이나 대규모의 인프라 작업에서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면서 아키텍처 관련해서 고민한 내용들을 먼저 소개하고 다음으로 오픈스택에서 AWS 리소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고민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면서 AWS 환경에 익숙한 개발자들에게 오픈스택 환경의 추가를 마치 AWS 리전이나 어카운트가 하나 더 추가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을 구성의 기본 방향으로 했습니다. 화면은 저희 AWS 인프라의 기본 구조인데요. 서울 리전의 가용 영역 4개를 2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 EKS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ALB를 이용해서 액티브 운영을 하는 구조로 특정 가용 영역의 장애에도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고 클러스터 업그레이드와 같은 인프라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오픈스택을 AWS 구조와 유사하게 형상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화면과 같이 저희가 사용하는 AWS의 리소스별로 오픈스택에 대응하는 리소스 매핑을 진행했습니다. EC2와 NLB 등의 핵심 역할은 오픈스택의 리소스를 사용해서 구성을 하고 오픈스택에서 제공이 어려운 역할은 오픈소스와 상용 제품을 활용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EKS 역할은 저희 인프라 팀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API를 이용해서 노바에 구성해 주셨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OK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희가 AWS만 사용할 때의 배포 시스템 구성은 아르고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해서 ECR에 업로드한 다음 EKS 클러스터에서 카나리 방식으로 배포를 하는 구성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운영이 시작되면서 배포 시스템의 구성 변경도 필요해졌는데요. 빌드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AWS ECR과 오픈스택의 하버 양쪽에 저장을 하고 AWS의 EKS 클러스터와 오픈스택의 OKS 클러스터에 카나리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기존 배포 시스템의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AWS와 오픈스택 간의 트래픽 부하 분산도 필요했는데요. AWS 라우터 53을 이용해서 DNS 기반으로 클라우드 간의 부하 분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비스는 고객사 서버와의 통신이 필요해서 오픈스택으로 서비스 트래픽을 흘리기 전에 전체 고객사의 서버 방화벽에 오픈스택의 신규 IP를 추가해야 했습니다. 고객사 수가 2만 개 이상으로 신규 IP 추가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 클라우드 간의 트래픽 부하 분산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저희는 해외에서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애니캐스트 기술을 사용하는 AWS의 GA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GA는 NLB와 비슷하지만 글로벌 서비스이고 멀티 오리진과 오리진별 가중치를 지정할 수 있어 클라우드 간의 부하 분산에 우선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구성은 조금 더 복잡해졌지만 고객사의 서버 방화벽에 신규 IP를 등록하는 작업과 병렬로 진행이 가능해서 클라우드 간의 부하 분산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화면은 현재 운영 중인 부하 분산 구조인데요. AWS GA를 이용해서 AWS와 오픈스택의 클라우드 간 부하 분산을 하고 각각의 클라우드 내부에서 EKS와 OKS 클러스터들에 대한 부하 분산을 하는 구조입니다. 전체 고객사의 서버 방화벽에 신규 IP를 추가하는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GA 역할은 라우터 53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CDN, 로드 밸런서, 쿠버네티스, 이스트웨어와 같은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한 모든 로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대략 초당 10만에서 30만 개 정도 수집 중인데요. 수집된 로그는 엘라이서치에 저장한 다음 서비스 분석과 이상 탐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초기에는 대부분의 워크로드가 AWS에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픈스택과 ADC를 잇는 전용선으로의 네트워크 부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오픈스택 쪽의 워크로드가 증가되면서 전용선 구간의 트래픽이 계속 증가되었고 이 증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저희는 전용선 구간의 트래픽을 최소화하기에 엘라이서치 클러스터를 AWS와 오픈스택에 각각 구성을 하고 AWS에서 발생한 로고는 AWS 내부에 저장을 하고 오픈스택에서 발생된 로고는 오픈스택 내부에 저장하도록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구성한 클러스터를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 전용의 클러스터에 리모트 클러스터로 등록해서 통합된 서비스 분석과 이상 탐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픈스택 환경에서 S3와 같은 AWS 리소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AWS 리소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구성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기존 IDC 환경에선 AWS 리소스를 사용하기 위해 AWS에서 액세스키를 발급받아 사용했었는데요. 액세스키 누출로 인한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스택에서는 처음부터 액세스키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AWS에서는 액세스키 없이 권한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롤 기능을 제공하고 AWS 외부에서 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롤스 애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저희는 롤스 애니어 서비스를 이용해서 오픈스택에서 안전하게 AWS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가상 서버인 노바에서는 AWS SDK의 프로세서 보안 인증 제공자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AWS SDK에서 크리덴셜 프로세서를 통해 게이트웨이 서비스에 권한을 요청하고 게이트웨이 서비스에서 오픈스택의 메타데이터를 조회해서 유한 요청인지 확인한 후에 롤스 애니어로부터 임시 토큰을 발급받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쿠버네티스 파드에서는 AWS SDK의 컨테이너 보안 인증 제공업체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AWS SDK에서 사이드카를 통해 게이트웨이 서비스에 권한을 요청하고 게이트웨이 서비스에서는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어카운트 정보를 조회해서 유한 요청인지 확인한 후에 롤스 애니어로부터 임시 토큰을 발급받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픈스택에서의 어떤 AWS 리소스 사용은 모두 프라이빗 링크를 이용해서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롤스 애니어 자체가 퍼블릭 서비스이기 때문에 롤스 애니어에서 발급되는 임시 토큰이 공용 인터넷망에서 사용될 수 없도록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롤스 애니어에서 발급한 임시 토큰을 공용 인터넷망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롤스 애니어 프로파일에 설정하는 세션 폴리시를 이용해서 발급된 임시 토큰이 허용된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